수원 삼성에 코치하실 때 오영규 선수 보셨죠? 저 1년 지도 같이 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운동이니까 당연히 육체적인, 신체적인 어떤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갖고 있는 축구적인 이해, 영리함 네. 이런 게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육체적인 어떤 능력 못지않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수비할 때도 그렇게 상황 판단 계속 해야 되고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저는 우리나라 요즘 선수들 중에 지금 독일 마인츠에서 뛰고 있는 이재성 선수를 이재성. 놓고 보면 그런 어떤 영리함, 축구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 네, 왜냐하면 세 발 뛸 것도 한 발뿐이 안 뛰겠죠. 그죠? 많이 뛸 것도 제가 볼 때 줄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존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많이 뛰는 게 이제는 현대 축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뛰는 그 자체가. 내 체력도 세이브해 가면서 상대도 가할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이재성 선수가 가장 잘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이재성 선수가 장점은 뭐냐면 측면, 섀도우, 맞아요. 중앙 미들 뭐 이거 뭐 다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퍼스트 나인까지도 올라가서 할 네, 수도 있고. 올라갈 수 네. 있고. 뭐 소위 말 그대로 요번 경기 아웃스부르크잖아요. 네네. 그 전에도 보면 솔로 압박을 해가지고 이 볼을 자기가 골을 끊었죠.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 그러니까 지능, 압박 능력, 뭐 기술 많은 걸 갖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잘 통하고 있는 게 이재성 선수가 살아남는 이유고 지금 현재 퍼포먼스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요소 같아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막 몸싸움을 엄청 잘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스피드로 상대를 파괴하는 선수도 아닌데 저는 막 그런 느낌에서 이총용 선수가 되게 많이 이렇게 연상돼요. 이재성 선수 볼 때마다 참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경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흐름을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작년에 이제 울산현대 경기를 많이 봤는데 네. 그 이청용 선수 경기를 보면서 참 편하게 한다. 편하게 한다. 나이가 이제는 많죠. 그죠? 맞아, 맞죠.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뛰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뛸 때만 딱 뛰어요. 굉장히 영리한 거죠. 30대 이제는 중반으로 가는 나이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청용 선수 퍼포먼스를 보면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능적인 게 굉장히 좋다는 거죠. 미리 내려와 있고 뛸 때 뛰고 또 뛰지 않을 때는 정확하게 안쪽으로 들어가고 제가 볼 때 포지셔닝하고 아 맞아요. 또 쉽게 놔주고 또 가고 존의 개념을 정확히 이청용 선수나 이재성 선수는 정확히 알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감독님 아까 얘기하실 때 난 현역 때 엄청 뛰었다 이렇게. 저는 뛰는 선수였잖아요. 저는 좀 지능적이지 않았나요? 제가 저는 이제 싸워야 되고 이런 선수였고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죠. 25년 전하고 트렌드가 바뀌었다. 트렌드가 바뀌었습니다. 예. 이재성 선수 마인츠 전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인츠가 3백이거든요. 3백이고 3-4-3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왼쪽 측면 공격수처럼 나올 때가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왼쪽 측면 공격수가 아니라 수비하거나 중원 싸움이 발생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3-5-2가 됩니다. 이재성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서 수비를 하다가 마인츠가 일단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엄청나게 강팀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마인츠가 이재성을 통해서 공격 숫자를 3명으로 늘려놨다가 수비할 때는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시키는 거죠. 마인츠가 일단 수비하고 끊어내는 순간 이재성이 올라가면서 투톱이 쓰리톱으로 바뀝니다. 아조르케를 활용해서. 그렇죠. 그 공격수의 이 특성도 이재성 때문에 결정될 때가 많거든요. 아조르케를 왼쪽에 두는 이유. 아조르케는 사실은 완벽한 원톱에 가깝거든요. 활동 반경이 넓은 편도 아니고. 근데 이 선수를 약간 왼쪽에 두면서 이재성이 올라올 때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에 3-5-2와 3-4-3을 활용할 수가 있고 이번엔 또 어떤 게 있었냐? 이 오른쪽에 나오는 선수가 오니시보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원래 왼쪽에서 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아조르케가 영입되기 전에는 이 왼쪽에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성이 안 올라와도 이 선수가 돌아뛰면 됐어요. 근데 이제는 그 아조르케가 오니까 오른쪽에서 뛰거든요. 근데 이재성이 올라오니까 오른쪽에서 뛰어야 되니까 이게 또 안 돼요. 그래서 감독이 이재성의 위치를 한번 바꿨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볼 끊어냈던 위치가 그렇죠. 그쪽이 그래서 이제 위치잖아요. 오른쪽에서 뛰었죠. 근데 그러니까 오니시보를 왼쪽에 둘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재성을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역할. 근데 이재성이 이것도 잘하죠. 야 감독 입장에서는 저렇게 어디 갖다 놔서 뭐 공격, 그쵸. 수비, 압박, 뭐 좌우, 뭐 중앙 다 소화하는 저런 영리한 선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최고죠. 그렇죠. 첫 번째로 꼽는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선수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주발, 약발 뭐 이런 거 없이 뭐 아, 가운데 맞아요. 뭐 그쵸. 윙어 뭐 다 쓸 수 있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존에 대한 거를 굉장히 잘 채워가고 또 안쪽에 와서 플레이해주고 측면으로 나가주고 활동량 갖고 가지고. 그렇죠. 제가 볼 때 지금은 어떻게 포인트적인 면도 하고 네. 뭐 감독 입장에서는 그냥 뭐 계속
엉덩이 때려야 돼. 제가 감독이라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럼요. 맞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데나 둬도 되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저 이재성 선수나 이런 영리한 선수들이 먹히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예. 또 이번에 그러면 하나 더 이재성 선수가 압박을 통해서 끊어냈잖아요. 네. 압박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압박의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무작정 달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재성 선수 이번 되게 잘 끊었던데 압박의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떠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한번 볼게요. 네. 그냥 3톱이 플랫으로 났었잖아요. 네네. 마인츠가 이 볼을 이제 냈을 때 채워준 건 맞고요. 네. 이거는 뭐 팀 동료가 팀메이트 같이 2명 3명 함께 가서 채널링을 통해서 막아낸 게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완전 지극히 개인 능력. 솔로로 갔잖아요. 네네. 빌드업을 할 상대가 빌드업을 할 때 네. 이거를 무의미하게 이렇게 혼자 솔로로 갈 수는 없어요. 혼자 가면. 네네. 예, 왜냐하면 이 사이사이에 있는 저 플레이어들이 많고 요 볼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그렇죠. 이렇게 왔다가 볼 빠지면 네, 그냥 바보 되는 거죠.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측면으로 가게 하겠죠. 측면으로 볼을 땡겨가지고 전체도 땡겨. 이거는 맞아요. 근데 압박이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상대 바디 포지션이 하프턴 이렇게 하프 네네네. 바디로 있을 때 그리고 상대가 볼이 이를테면 투입이 됐는데 컨트롤 리시빙이 안 됐어요. 이랬을 때 강한 프레싱 압박을 놓을 수 있는 거. 이런 상대가 좀 것들이 불안하게 볼 처리를 하고 있다. 네. 그럴 때 확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네. 특히나 빅리그에서 볼이 발밑에 들어왔는데 이걸 혼자 그냥 내가 바보같이 뛰어 이런 거는 발생할 수도 없고 이런 거를 감독이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제가 볼 때 풀려 나오면 계속 뛰거든요. 그래서 볼을 측면으로 낼 수 있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또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상대가 볼이 갔는데 이 컨트롤 자체가 안 됐을 때 불안하게 잡아놨어요. 몸 방향이나 컨트롤이 만약에 이를테면 볼이 떠 있거나 네. 이럴 때 같이 과감하게 프레싱을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상체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볼 잡았는데 불안하게 상체가 이쪽에 와 있으면 이쪽에서 들어와 버리는 거죠. 네. 다시 틀어야 되니까. 그걸 바디 포지션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건데 사실 이거는 수비 라인을 올리냐 내리느냐도 같은 논리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여기서 뒤에서 볼을 불안하게 돌리고 있으면 라인을 업하고 네. 완벽하게 볼을 소유하고 밀고 들어오고 있으면 내리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압박 타이밍에 대한 것도 솔로로 개인으로 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다려야 되는지. 네. 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하고 패턴이 있겠죠. 압박에 대한 거 수비. 공격적인 부분만 패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수비적인 것도 패턴을 두세 가지 정도는 만들어내는데 여기서 좋은 압박 타이밍이란 건 뭐냐면 상대 수비가 자기 진영으로 볼이 이렇게 몸 방향을 놓고 아니면은 하프턴이 됐을 때 그리고 컨트롤이 잘 안 돼 있을 때 이때 가장 용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좋은 압박 타임이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턴을 했어요. 좋은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기다리거나 물러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냥 가장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아 좋아요. 사실 전 너무 좋습니다. 또 이제 오영규 선수도 지난번 경기 셀틱에서 이제 골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9번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고민이 있었잖아요. 이제 황의조 선수가 있고 조규성 선수가 있었는데 오영규 선수도 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의 오영규 선수 또 수원 삼성에 있을 때 네. 수원 삼성도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손 삼수 좋아하죠. 일단 그럼 오영규 선수 어떻게 보십니까? 셀틱 갔을 때 네. 이번에 뭐 최전방 공격수 자리잖아요. 근데 셀틱의 전술적인 측면만 생각해봐도 오현규 선수랑 정말 잘 맞는 팀을 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우리가 일본 공격수 후로아시 쿄고가 있는데 그 선수가 원래는 측면 공격수를 보던 선수거든요. 그리고 키도 170cm예요. 되게 작죠. 근데 스코틀랜드가 그 만만한 리그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터프한 리그인데 그 터프한 리그에서 최전방 공격수를 봐요. 그 이유는 이 선수가 측면에서 뛰던 선수니까 중앙에 두면서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라. 그 뜻이었거든요. 근데 오현규 선수의 장점이 바로 넓은 활동 반경. 정말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플레이다 보니까 딱 셀틱의 전술에 알맞는 팀에 자기의 전술에 갔다. 알맞는 팀에 잘 간 것 같다. 수원 삼성에 코치하실 때 오영규 선수 보셨죠? 저 1년 지도 같이 오. 했었어요. 그때 이제 오영규 선수가 이제 준프로 계약 네네. 해서 이제 올라왔었는데 개인적인 걸 좀 얘기를 하면 이 굉장히 하체 쪽에 발달을 많이 했어요. 하체가. 쉽게 말해서 실딩 등을 지는 플레이를 굉장히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네네네. 선수. 그래서 소위 말 그대로 연습을 시켜 보면은 수비를 붙여갖고 제가 1대1을 네네네. 시키잖아요. 상대가 그러니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볼이 안 보인다래요.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게.
볼이 안 보인다. 등을 쥐고 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이 선수가 싸움을 굉장히 즐겨요 또. 몸싸움하고 이런 거요? 말 그대로 전형적인 타겟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그쵸. 오영규 선수 같아요. 아. 또한 어떻게 보면 W 움직임을 예전에 하라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스트라이커들이. 네. 아 W 움직임. 예. 볼 쪽으로 향해서 언드랩을 하고 그죠? 근데 이 움직임을 이 박스 근처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오영규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그날도 보시지만 또 9번 스트라이커가 사라졌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잘 주워 먹잖아요. 맞아요. 그날도 잘 주워 먹은 건 맞아요. 그쵸. 맞지만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고 그리고 또한 그 손 있잖아. 손. 네. 그날 보면 손을 딱 수비로 맞아요, 치고 맞아요. 나가서 골을 딱 넣는 거 보면 오영규 선수야말로 전형적인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앞으로 선수이지 않나. 아 아까 그 잡는 게 굉장히 세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세요. 세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은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 공을 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등지고 있으면 밀리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수비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죠. 이 박스 근처 특히나 페널티 박스 안에서 그렇고 밖에서 여기서 파울을 내면 네.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네. 왜? 자꾸 10번 역할을 하러 이제 볼을 그렇죠. 받으러 나오잖아요. 특히나 이제 오시맨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그죠 나폴리에서. 그렇죠. 근데 오영규 선수도 이런 거를 굉장히 즐겨요. 아. 요번에 셀틱 가서도 보니까는 장면을 보니까 등을 쥐고 싸워내고 막 이겨내고 그리고 또한 이 볼에 대한 경쟁심 이런 게 굉장히 세요. 그래서 압박하는 부분이나 이런 제가 볼 때 컨택하는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전형적인 9번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오영규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오영규 선수는 보면 키가 한 180대 중반 정도가 되면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크다라고 또 느껴지지 않는 건 몸이 굉장히 은근히 좋은 것 같아요. 힘이. 그러니까 이 박스 안에서 뭔가 싸워낼 때 밀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거 저런 유형들이 많이 없어요. 네네. 네, 많이 사라졌죠. 맞아요.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네, 근데 오영규 선수가 다시 아마 부활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도 인터뷰에서 보면은 이 박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잘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렇게 가장 얘기했죠. 쉽고 네. 그리고 K리그에서도 보면은 김천에서 보면은 등을 쥐고 하면서 간결하게 터치 슈팅 골 장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수원 삼성 가서 또 수원 삼성도 그렇죠. 살려냈고. 네. 그래서 셀틱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드하고 강한 맞아요. 스코어 하잖아요. 그쪽 리그 맞아요. 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오영규 선수가 오히려 굉장히 그 감독한테 어필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지 않았나. 활동량도 활동량이죠. 이 박스에서 굉장히 싸우는 능력이 좋아요. 근데 요즘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9번이라고 네, 하는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그래서 여기 지금 오영규 선수가 앞으로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기대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만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뭐 리바운드 된 거 그냥 때린 거 아니냐고 하는데 수비수를 잡고 있다가 네. 순간적으로 딱 벗겨내면서 이걸 슈팅을 때리더라고요. 네. 손을 사용해서 손을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에이, 축구에서 손 못 쓰잖아. 핸드볼이고 파울이잖아 하는데 손을 쓰죠. 잘 그렇죠. 써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비수하고 공격수가 같이 잡잖아요. 같이 잡다가 맞아요. 놀 때 네, 같이 맞아요. 놓는데 이거 타이밍 놓치면 파울 불리는 건데 네. 거기서 힘으로 완전히 압도하더라고요. 탁 치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와 힘이 진짜 세다 그랬는데 그 옆에서 지켜보셨을 때도 장사야 장사. 정말 아니, 장사예요. 근데 오영규 선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네네네. 몸이 초등학교 때도 엄청 컸다며요? 말 그대로 괴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빨랐어요. 그렇죠. 빠르죠 또. 그래서 저는 이제 소문만 들었고 중학교 와서 이제 몇 경기를 봤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막 뛰어다녀요. 막. 뭐 표현을 제가 이제 큰일 날 뻔했네. 뭐 튀어나올 뻔했어요. 그냥 막 뛰어다녀요. 그냥 막. 개처럼 그냥. 뛴다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랬죠? 박스 내에서 이 상대 수비를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요. 근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경기장 내 체력과 훈련 때 체력은 정말 이게 판약이 틀리구나 하는 걸 제가 오영규 선수를 보고 느꼈어요. 아, 저희가 실전 체력이라고 하는 건. 네, 맞아요. 훈련할 때 이런 거 다르다 이런 얘기.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90분을 뛸 수 있는 체력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선수가. 근데 수원 삼성 때 봤더니 체력 운동을 시키잖아요, 예전에. 쉽게 말해서 뺑뺑이 이렇게. 야 경기장 뛰어. 뭐 얘들 보면 쿠퍼 3,200 뛰는 쿠퍼 뭐 이런 거 뭐 바퀴에서 10바퀴 뭐 20바퀴 이렇게 하고 뛰는 그걸 못 뛰어요. 아 그래요? 오영규 선수가 오히려 그런 거는 막 2바퀴씩 차이 나요. 아 진짜요? 선두 그룹하고 막 근데 그래요? 근데 경기장 안에만 들어가면 언제 그런 듯이 막 그냥 뛰어다니고 그거 왜 쿠퍼를 그러지? 하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요? 이런 장거리 뛰는 거를 체력 운동을 하면 네. 2바퀴씩 쳐진 건 아니고 네. 조금 쳐졌어요. 약간. 쳐졌어요. 근데 그게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그런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막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근데 또 경기장에 들어가면 또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연구해봐야 할 상황 아닌가 이런 거죠. 오영규 선수가 그런 게 있어요. 오영규 선수에 그런 게 있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오영규 선수가 이제 지금 희소성의 가치는 이 박스 안에서 뛸 수 있는 9번 스타일. 그건 우리 대표팀에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추세가 클래식한 9번이 좀 사라진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왜 그런 거예요? 우리 페노가 보기에는? 일단 뭐 정통적인 9번이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 축구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공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라는 주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제 주제로 좀 거론이 됐었죠. 그러면서 공격수가 최전방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특히나 박스 주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이제 흐름으로 좀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전방 공격수도 조금 더 활동 반경이 넓고 측면으로도 빠져줘야 되고 내려와서 플레이 메이킹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등장한 게 지금 나폴리의 스팔레티 감독이 현대 축구에 아주 또 큰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제로톱. 뭐 제로톱이 없었던 건 아닌데 과거의 전술이었거든요. 근데 과거의 전술을 현대 축구에 다시 끄집어내서 토티를 활용한 제로톱. 로마 시절에. 그렇죠. 로마 시절에 그거를 유행시키니까 그게 또 라리가로 흘러가서 메시의 제로톱까지 이어지고 그게 또 이제 히트를 치니까 점점 더 그렇게 약간 플레이메이커의 유형 혹은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유형을 최전방에 올려서 쓸 때가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이제 진짜 정통적인 9번 스타일이 오히려 좀 이제 귀해지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감독님 이런 겁니까 혹시 그러면? 요즘 축구가 워낙 밀집을 강하게 쓰니까 만약 두 줄 수비를 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두 줄 수비를 하고 있는데 9번이 여기서만 이렇게 박혀 있으면 잡히니까 9번에게 더 많은 공간이나 움직임을 요구했던 건가요? 그래서 9번이 사라진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 걸 수 있죠. 그러니까 축구가 점점점 진화되고 컴팩트해져. 바뀌어진 이유 중에 하나면 존을 주질 않죠. 네네. 공간 안 준다. 그리고 예전같이 데인마크가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싸우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자꾸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게 되어버리는 거죠. 네. 기어 나온다고 얘기했다. 예, 좋은 땅을 쓸 수가 없는 거니까 좋은 땅을 예, 좋은 땅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는 뭐냐 2자 때로는 3자들이 이 다음 그쵸. 공간을 차고 네. 있는 공간이 자연스럽게 발생해 버린 거죠. 이렇게 나와서 끌어당기면 여기서 하프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런 공간들을 침투한다든지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생각하면 나폴리 축구를 항상 지켜보고 하는 게 뭐냐면 오시멘이 그렇죠. 나오지 않잖아요. 정통 그렇죠. 역할을 한단 네, 말이에요. 이것도 특이한 거거든요. 네, 요 안에서 다 싸우거든요. 요 안에서. 맞아요. 요 안에서 차이를 다 내준단 말이에요. 좀 짐승 같아요 뛰는 거 네. 보면. 등을 줘주고 몸싸움을 해서 제가 볼 때 이겨내고 찬스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면 전술상으로 요 사람들인 거죠. 4-3-3의 요 공미 역할 애들이 이거를 상대로 어떻게 끌고 나와줘서 이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네. 이 선수가 주장창에 이렇게 나오진 않고 어느 정도 볼 쪽에 나오면서 이렇게 싸움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버팀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이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부분적인 거잖아요. 네. 이 공미 역할들이 하는 사람들이 이 역할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현재 나폴리가 잘하는 거고 또 상대가 알면서도 속는 게 이런 것들 같아요. 점점점 9번 역할들이 없어지는 건 맞지만 참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9번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 좋죠. 어차피 이쪽 박스 근처에서 몸싸움에서 슈팅을 때릴 선수니까. 네, 당연히. 근데 이제 트렌드가 이제 반대로 한 번쯤은 이렇게 다시 다시. 9번 역할이 부활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영규 선수의 지금 등장과 성장은 되게 우리 한국 축구에도 아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그렇죠. 거죠. 네, 좋은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영규 선수가 한 2년 안에 좀 빅리그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좋죠. 확률도 있는 게 뭐냐면 셀틱이 항상 최정상급에 있잖아요. 리그에서. 그렇죠. 리그 압도적이죠. 정상이고. 네, 그래서 아마 시간적인 기회를 많이 주면 아마 스코링하고 골을 아마 많이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볼 때는 좀 빅리그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빨리 앞당겨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이렇게 듣고 네. 보니까 약간 좀 웅장해지는 느낌도 있고. 사실 이제 손흥민 선수 다음에 우리 어떤 유럽에서 뛸 주요한 스트라이커 자원 네. 네. 고민이 있는데 오영규 선수가 그런 자원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오영규 선수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공격수 출신이셨으니까 이런 거 하나 더 하면은 확실히 더 터질 수 있다. 적응도 있을 거고 뭐 신체적인 거, 네.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고요.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특히나 제가 꼽는 건 뭐냐면 체력적인 웨이트적인 거를 좀 더 아마 더 해야 돼요.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들뿐만이 아니고 빅리그로 가면 더 강하고 그렇죠, 크고 그렇죠. 빠르고 다 반다이크야. 김민재고. 그러니까 답 안 나오죠. 그래서 오영규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이 박스에서 이걸 등을 질 수 있고 같이 경합할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될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따지면 오영규 선수가 만약에 이거를 힘들어하고 싫어서 10번 역할하고 자꾸 나온다?
오영규 선수의 가치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진짜 오시맨이 나폴리에서 그걸 할 수 있는 거 정말 아까 했지만 정말 동물적인 어떤 움직임과 이 힘 막 이런 거니까. 네. 아 점프는 오시맨 왜 이렇게 높게 뛰는 거야? 오영규 선수 점프 좋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오영규 선수도 서전트가 굉장한 어떤 음. 그런 높이가 헤딩도 잘하고 네. 그래서 더더욱 자기 거를 많이 만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힘을 좀 몸에 붙여라. 네, 지금은 나폴리에 오시면 셀틱의 오영규 그렇게 붙인다고요?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우리 하여튼 오영규 선수가 네.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